30년입니다. 이지연이 김태수와 결혼한 지 정확히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치동 아파트를 마련했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딸 서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결혼 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와 아이들 교육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2달 후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 3억 원, 그리고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손주를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바로 오지 않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휴대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한 후 화면을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퇴직을 앞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였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요. 건강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대답은 짧았고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연은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낡은 앨범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앨범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페이지에 시선을 오래 멈췄습니다. 이지연이 다가가자 남편은 재빨리 앨범을 덮었습니다. 뭐 보고 있었어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보여주세요. 이지연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수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김태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대학 때 친구야. 오래전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그 사진을 본 후부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퇴직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성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이지연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두고 간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3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봐요. 오랜만이네요. 발신자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이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따로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까지는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스타벅스에 도착했을 때는 3시 10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카페 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염색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앨범 속 그 여성과 닮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성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때때로 남편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그 장면을 10분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장 카페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참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교사 경력도, 개인적인 꿈도, 젊은 날의 자유도 모두 남편과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첫사랑을 만나고 있다니요. 집에 도착한 이지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벽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이지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동창 모임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다들 늙었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식사를 했고 이지연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30년간 함께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지연 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지연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30년간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지연은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이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면서 따지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지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50대 중년 여성의 위기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은 분할되고 이지연은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이지연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눈물 대신 전략을, 감정 대신 이성을 선택하기로. 30년간 지켜온 가족의 울타리를 그녀는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새벽 4시 이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황혼 이혼, 재산 분할, 중년 여성 경제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통계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황혼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고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이지연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감정의 전쟁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30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지연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흘간은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지연은 침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늘어난 체형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첫사랑을 다시 만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예쁘게 꾸몄어야 했나? 남편에게 더 다정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했던 걸까? 30년간 가정에만 전념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은 이지연과 같은 나이였고 5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연아, 얼굴 좀 보자. 너 요즘 힘들지?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지연은 자신의 상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대치동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지연은 정미숙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변화, 첫사랑과의 만남,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이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정미숙은 5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정미숙은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울면서 매달렸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홀로 남겨진 정미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정미숙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야. 경제 전쟁이야. 이혼하면 재산은 반으로 나뉘고 우리 같은 50대 여자가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어. 특히 너처럼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으면 더더욱. 정미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야. 첫째, 자녀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족연합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둘째,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해. 남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셋째, 상대 여자의 정체를 파악해. 그녀가 왜 접근했는지,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야 해.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멈췄습니다. 대신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정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절대 남편한테 들킨 티 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용히 준비해. 상대가 방심할 때 내가 움직여야 해. 카페를 나서며 이지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전략가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은 남편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지연은 큰딸 서연과 아들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고 단호했습니다. 두 자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8시 서연과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자녀들 앞에서 이지연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 첫사랑과의 만남, 거짓말, 그리고 자신이 느낀 배신감까지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지연은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해.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걸 잃게 돼. 엄마는 전략이 필요해. 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뭘 하면 돼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아빠한테 실망했어요. 이지연은 구체적인 역할을 나눴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패턴, 이메일 접속, 외출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대화하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두 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가족연합이 구축되었습니다. 이틀 후 이지연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이지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질문했습니다. 재산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치동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 15억 정도예요. 예금은 대부분 공동 명의로 약 3억이고 남편 퇴직금이 2억 정도 될 거예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부인 명의시네요. 하지만 공동명의 예금과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남편분이 함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공동명의 예금 계좌의 인출 내역을 매일 체크하세요.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즉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아직 지급 전이니 퇴직 후 계좌 이체 시주에 깊게 지켜보세요. 박 변호사는 더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상대 여성의 신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녀가 왜 남편분에게 접근했는지, 과거 이력은 어떤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설 조사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신뢰할 만한 곳이에요. 여기 연락해 보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이지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연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민우조사입니다. 변호사 박민수님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어떤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이지연은 서윤이의 이름과 대략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조사업체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김태수는 저녁에 샤워를 할 때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습니다. 서연은 그 짧은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어보니 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저도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좋아요. 당신과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서연은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어머니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지연은 사진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빠, 요즘 바빠요? 응, 퇴직 준비하느라. 아빠, 우리 가족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죠? 김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엄마가 아빠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선생님이었는데 결혼하고 다 그만뒀잖아요. 알아. 앞으로도 우리 가족 계속 함께 있을 거죠?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업체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지연은 카페에서 조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윤희 씨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이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희는 과거 2차례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8세 때였고 5년 만에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아파트 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38세 때였고 7년 만에 이혼하며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현재 서윤희는 작은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2년 전부터 은행 대출 2천만 원을 연체 중이었고 신용 등급도 낮았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SNS를 통해 옛 연인들을 찾아 접촉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귀하의 남편분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지연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윤희가 김태수에게 접근한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김태수의 퇴직금과 안정적인 자산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녀들의 협력, 법적 조언,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까지. 이지연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연은 거실에 앉아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찍어온 메시지 사진, 박 변호사의 법적 조언 메모, 서윤희에 대한 조사 보고서, 모든 것이 하나의 파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지연은 노트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침묵과 무관심으로 남편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 둘째, 모든 경제권을 내가 장악한다. 셋째,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진실을 폭로한다. 전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30년 전의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멈췄고 대신 냉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지연은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좋아하는 반찬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과 김치, 계란 후라이 정도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가 배웅하던 습관도 멈췄습니다. 침실에서 책을 읽거나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나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의 인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처음에는 아내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며칠째 계속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요즘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투명 인간을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남편의 하루 일과를 묻고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지연은 식사를 먼저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식탁에 앉아 먹도록 두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저는 먼저 먹었어요. 언제? 아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태수는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아내가 알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지연은 남편의 옷도 더 이상 챙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입을 셔츠를 미리 다려놓고 양말도 서랍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세탁기에서 꺼내 건조대에 널어놓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찾아 입도록 했습니다. 건강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기침을 하면 감기약을 사다 주었고 피곤해 보이면 영양제를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감기에 걸려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약 좀 사다 줄래요? 약국이 집 앞에 있어요. 같이 가요. 저는 바빠요. 김태수는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샀습니다. 더 큰 변화는 경제권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공동명의 예금 계좌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했고 의심스러운 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어제 강남역에서 카드 쓴 거 뭐예요? 아, 커피 마셨어요. 영수증 있어요? 버렸는데. 다음부터는 영수증 챙기세요. 확인해야 하니까.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은 또한 가정통신비와 관리비 같은 모든 고지서를 자신의 이메일로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남편이 집안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금 잔액이 얼마나 돼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모르셔도 돼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지연은 남편과의 대화를 최소화했고 침실에서도 가능한 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침대 양쪽 끝에서 각자 잠을 잤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가끔은 손을 잡고 잤지만 이제는 등을 돌린 채 잤습니다. 김태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의 무관심과 냉대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울면서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는 변명하고 달래고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관심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분리된 느낌. 김태수는 집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큰딸 서연은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빠 오셨어요? 라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수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회사는 어때? 서연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 아빠랑 저녁 같이 먹을래? 배 안 고파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 바빠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뭐든 물어봐. 아빠는 우리 가족이 소중해요? 김태수는 멈칫했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이 제일 소중하지. 그럼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아빠 위해서 자기 인생 다 포기했잖아요. 선생님도 그만두고 꿈도 다 접고.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30년이 뭔지 아세요? 엄마 인생의 절반이에요.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오직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됐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요즘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준호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녀들까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내는 무관심했고 자녀들은 실망했으며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김태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윤이와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 젊은 날의 추억을 나누며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차가운 현실이 기다렸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윤이는 가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대출을 갚아야 한다거나. 처음에는 농담처럼 가볍게 넘겼지만 점점 더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김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일일이 체크했고 큰 돈을 인출하면 바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지금은 좀 어려워. 왜? 오빠 퇴직금 받잖아. 2억이나 된다며. 그건 아직. 나 진짜 급해. 다음 달까지 대출 갚아야 하는데. 서윤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태수는 점점 더 압박을 느꼈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돈이 필요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이지연은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러 가요. 변호사? 네, 재산 정리 상담 받으려고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 퇴직하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 세워야죠. 같이 상의하면서 하면 되잖아.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김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이혼을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재산 분할을 대비하는 걸까?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는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윤희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뭘? 우리 관계 말이야. 계속 이렇게 만나면. 서윤이는 김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좋아. 진심이야. 우리 30년 전에 헤어진 게 너무 아쉬워. 하지만 나는 가정이 있잖아. 알아. 근데 오빠도 외롭잖아. 나도 그래.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나 혼자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에 의지할 곳도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김태수는 갈등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윤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 정리라니 무슨 정리? 모르겠어. 일단 시간이 필요해. 서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는 텅 빈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서연과 준호도 각자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30년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멀어졌고 자녀들은 실망했으며 서윤이는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윤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고 자녀들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민과 갈등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이라는 무기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고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김태수의 퇴직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퇴직금 2억 원이 곧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 이지연은 여전히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수는 퇴근 후에도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서윤이는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오빠, 대출 독촉이 너무 심해. 정말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어? 윤희야, 지금은 정말 어려워.
아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 그럼 퇴직금 받으면 2억이나 되잖아. 그것도 아내 명의 계좌로 들어갈 거야. 서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 진짜 힘들다고. 미안해, 윤희야. 서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조급함과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김태수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지연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후 7시 거실에 모두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태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이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과 준호도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프린트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여자 서윤이에 대한 자료예요. 김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연은 첫 번째 문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50세. 과거 2차례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어요. 첫 번째 이혼에서 아파트 반을 받았고 두 번째 이혼에서 상가 건물 지분을 받았죠.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현재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있고 은행 대출 2천만 원을 2년째 연체 중이에요. 신용 등급도 최하위권이죠. 이지연은 두 번째 문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은 실제로 수입이 거의 없어요. 최근 6개월간 매출이 50만 원도 안 돼요. 세 번째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SNS를 통해 여러 명의 옛 연인들에게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김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연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윤이가 다른 남성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이 남자도 그녀의 옛 연인이에요. 당신처럼 50대 중반이고 당신처럼 퇴직을 앞두고 있죠.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냉혹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퇴직금 2억 원과 우리 집 재산이 목표예요. 그녀는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여자가 돈 빌려달라고 했죠?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대출 갚아야 한다면서요. 서연도 말했습니다. 아빠 휴대폰 메시지 다 봤어요.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들 전부 돈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슬픈 얘기로 동정심 유발하고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돈 요구하고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거예요. 김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눠져요. 아파트 15억을 팔면 7억 5천씩, 예금 3억은 1억 5천씩, 당신 퇴직금 1억은 1억씩. 결과적으로 당신은 약 10억 정도 받게 되겠죠.
이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건가요? 50대 중반에 혼자 살면서 재혼하면 서윤이 같은 사람이 또 접근할 거예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이용당하며 살 건가요? 김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서연이랑 준호는 이미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이혼하면 그 실망은 평생 가요. 당신은 자녀들을 잃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면 저는 아빠를 용서 못해요. 평생?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 위해 희생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빠는 그걸 배신한 거잖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서윤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세요. 휴대폰 번호 바꾸고 모든 연락 차단하고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용서하지 않겠지만 가족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어요. 김태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둘째, 이혼하세요. 재산 분할하고 모든 법적 절차 밟고 혼자 사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받는 돈은 서윤이 같은 사람들의 타깃이 될 거예요. 이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게요. 저는 더 이상 30년 전의 순진한 신부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과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태수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의 진짜 모습,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잃을 뻔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줄게요. 일주일. 이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대답을 들을게요. 그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답을 들어야 해요. 이지연은 서연과 준호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태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사진, 조사보고서, 법적 자문 내용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낭만적인 환상,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김태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무슨 중요한 얘기야? 김태수는 가방에서 프린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지연이 보여준 조사 보고서의 일부였습니다. 윤희야, 이게 뭐야?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과거 이혼 이력, 재산 상황, 그리고 다른 남성들과 만나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대답해. 너 나한테 왜 접근한 거야?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었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 아니야. 나도 오빠가 좋았어. 근데 동시에 나도 살아야 하잖아.
김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 내 돈을 좋아한 거지.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오빠 잠깐만. 됐어. 나는 내 인생으로 돌아갈 거야. 김태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윤이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지연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랑 만나서 정리했어. 완전히 끝났어.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바꿀 거야. 모든 연락을 차단할게. 김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지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 제발. 이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김태수는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당신이 한 일은 배신이에요.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유지할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할게. 앞으로 모든 경제적 결정은 제가 해요. 당신은 협력자일 뿐 독단적인 결정권은 없어요. 알았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럴게. 마지막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만약 또 배신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평범하게 살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아요. 그날 밤 가족 4명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서연과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은 힘들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아빠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김태수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기회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이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는 변했고 그녀 자신도 변했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수의 퇴직금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김태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연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되었고 모든 관리는 이지연이 했습니다. 김태수는 약속대로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서윤이를 포함해 과거와 연결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SNS 계정도 폐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통로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송별회가 끝나고 김태수는 완전한 은퇴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무의식적으로 셔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김태수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협력자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고 설거지를 했으며 장을 보러 함께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영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마트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응, 갈게. 그럼 준비해요. 대화는 여전히 최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에는 무관심 대신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면 짧게 인사를 나눴고 가끔은 아버지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뭐해요? 운동하고 집안일 돕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김태수에게는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아버지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아빠, 같이 걸을까요? 좋지. 두 사람은 대치동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화나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고마워, 준호야. 대신 아빠 엄마한테 정말 잘해줘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매일 생각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김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그날 이후 김태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내려 이지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지연이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집안 청소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연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어느 날 저녁 이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 모든 과정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이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했고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지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혼의 여왕들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법적 경제적 조언을 주고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첫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의 배신을 경험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글은 길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 법적 준비의 중요성, 경제권 장악의 필요성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황혼기의 위기는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글을 올린 다음 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상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재산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이지연은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 찾는 법, 재산 보전 방법, 증거 수집 방법, 심리 전략까지 모두 나눴습니다. 카페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원이 200명이 되었고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이지연은 더 나아갔습니다. 변호사 박민수에게 연락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했고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절차,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사도 섭외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전문가였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는 단순한 온라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년 여성들의 생존 네트워크였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감사글을 올렸습니다. 이지연님 덕분에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전략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연은 그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눈이 오네. 그러네요. 여보. 왜요? 고마워. 이지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30년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랬죠. 이제는 알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지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관계는 변했어요. 그것도 알아. 이지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온라인 카페 정말 대단하던데요. 회원이 벌써 3,000명이 넘었다면서요? 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멋있어요.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들 돕는 데 쓰다니. 이지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정미숙 이모한테, 박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너희들한테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돕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이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의 반성문을 써보는 건 어때요? 왜 외도를 했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솔직하게 쓰면 다른 남성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써볼게. 그날 밤 김태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후회, 그리고 가족에게 드리는 사과를 담았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30년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글은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왜 흔들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 뻔했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준 아내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글을 마치고 김태수는 이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응, 그래줘. 다음 날 글이 카페에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남편들도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회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도 이 글 보여줬어요. 남편이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카페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지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황혼 이혼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고 이지연의 카페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지할게. 서연도 격려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잖아요. 해보세요. 이지연은 결정했습니다.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굴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이지연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30년간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이지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전략적으로 대응했던 과정, 그리고 가족을 지켜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카페 회원이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황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근처 공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지연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지연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이곳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지연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지연은 싸웠고 이겼고 성장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자신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돕고 있었습니다. 50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지연이라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한 회원이 감사글을 올렸습니다. 이지연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황혼의 여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주말에 방문할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카페에서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이지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벚꽃잎이 그녀의 주변을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황혼의 여왕, 이지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황혼의 여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 전략을, 눈물 대신 냉철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싸움, 지금 시작하십시오.